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백세 시대 로맨스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군, 세종대왕의 친딸 정의공주. 그녀는 밤이 되면 자신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몸종을 대리인 삼아 천한 노비의 침실을 엿보았고, 끝내는 그 노비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역사의 기록 뒤에 숨겨진 한 공주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했던 욕망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그의 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눈부신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는 왕과 정비 소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보석 같은 딸 정의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가장 사랑한 딸로 총명함이 남달라 아버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까지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명문가의 아들인 연창위, 안맹담에게 하가, 즉 궁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준 그녀의 사가는 수십 명의 노비와 하인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저택이었죠. 부부의 금실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운명은 그녀에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하늘 같던 지아비 안맹담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한순간에 청상과부가 된 공주. 그녀의 신부는 여전히 하늘처럼 높았지만 그녀의 밤은 땅속처럼 차갑고 어두워졌습니다. 연려불경이부.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유교의 굳건한 율법은 왕의 딸에게 더욱 가혹한 족쇄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하며 거대한 저택 안 텅 빈 침상 위에서 자신의 뜨거운 젊음을 재로 태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사내의 노랫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시린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피 끓는 젊음과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매일 밤 그녀의 온몸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활짝 피어난 모란이었으나 그 향기를 맡아줄 나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과 같았으나 그 갈증을 적셔줄 단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말라 죽어가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법도가 금지한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메마른 시선이 닿은 곳. 그곳에는 그녀의 저택에 소속된 한 사내, 미천한 신분의 산호전순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땡볕 아래서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다부진 어깨였을까요? 아니면 감히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대담하고도 우직한 눈빛이었을까요?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었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욕망의 불길은 이성의 제방을 서서히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차마 직접 그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자 아버지인 세종대왕의 성군이라는 이름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그녀는 결국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기괴하고도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자신의 몸종인 소상을 살아있는 인형, 즉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상을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소쌍에게 자신이 아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히고 자신의 살냄새와 똑같은 향유를 몸 곳곳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순의 누추한 처소로 보내 자신을 대신하여 그와 몸을 섞게 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노비 전순과 사통하였는데 먼저 계집종 소쌍을 시켜 그와 관계하게 하고 그 정상을 엿보았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의미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소쌍이 전순의 방으로 들어간 깊은 밤, 공주는 자신의 침실에 숨죽이고 앉아 무엇을 했을까요? 얇은 벽 너머로 혹은 굳게 닫힌 방문의 작은 틈새로 들려오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와 비단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은밀한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자신이 전순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 금지된 쾌락을 훔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라는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은 무대 위의 배우가 될 수 없는 법. 이 대리만족은 그녀의 타는 갈증을 잠시나마 적셔주는 위험한 샘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깊고 어두운 욕망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독이 든 성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그녀의 온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를 원했습니다. 미천한 노비 전순의 거칠지만 뜨거운 손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살갗에 직접 닿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공주는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가장 믿는 몸종 소쌍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자시가 되면 그를 나의 침실로 들이거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거대한 저택을 집어삼키고 모든 하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공주의 침실 문이 기름칠한 듯 소리 없이 열리고 한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전순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감히 쳐다볼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존재. 그 존귀한 분의 침실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은 10번이라도 베어 마땅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타들어가는 촛불의 심지 소리와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바스락하는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공주가 침상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의 어깨 위로 희고 부드러운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전순의 몸이 화들짝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닿은 듯 했습니다. 공주가 그의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오늘 밤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그녀는 꿇어앉아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 공주의 눈에는 연민과 뜨거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고 전순의 눈에는 두려움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공존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저 서로의 추위를 덜어줄 따뜻한 몸일 뿐이다. 그 말이 신호였을까요? 공주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밴 그의 거친 무명옷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옷고름이 힘없이 풀려나가고 그 아래로 땡볕 아래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하고 그을린 사내의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고름을 풀었습니다. 치마가 스르륵 하고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법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우유처럼 빛나는 그녀의 하얀 어깨와 거칠고 검붉은 그의 가슴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자로 뒤엉키는 순간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격렬했고 숨소리는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법도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오직 원초적인 본능에만 충실했던 두 외로운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공주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낙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 이 위험한 관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파멸의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주의 또 다른 몸종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건장한 사내였던 전순을 마음속 깊이 연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전순이 공주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광경을 목격하자 의심은 확신으로 그리고 이내 배신감과 지독한 질투심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여인의 질투는 그 어떤 칼날보다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형조의 문을 두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고발했습니다. 지금 정의공주마마께서 자신의 저택에 있는 산호 전순과 밤마다 한 침실을 쓰고 있으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니 부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개 노비가 왕의 딸을 범했다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였습니다. 형조 판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즉시 이 사실을 의금부와 사헌부에 알렸습니다. 곧바로 의금부 도사들이 공주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공주의 침실을 드나들었던 전순과 그들의 미래를 도왔던 몸종 소상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죄인들을 압송하는 쇠사슬 소리가 고요했던 저택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들이었지만 살을 태우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형벌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주가 어떻게 자신들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금지된 관계를 이어왔는지 그 밤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공주의 대담하고도 은밀했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한 장의 피 묻은 보고서가 되어 임금의 책상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법도에 따라 자신의 딸과 노비를 당장 참수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한 아버지로서 차마 사랑하는 딸을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실록은 당시 세종의 깊은 고뇌를 생생히 전합니다. 그는 신하들이 모인 편전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다. 모든 것이 이 부덕한 아비의 탓이니 과인을 벌하라.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이 꼴을 보지 않았더라면
성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의 죄 앞에 무너져 내린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냉정했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은 빗발치듯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인륜을 저버린 금수와도 같은 행위이옵니다. 국법의 존엄함을 보이고 천하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주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치지 마시옵소서.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신하들의 원칙적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논쟁 끝에 결국 세종은 비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아비이기에 앞서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이 나라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된 노비 전순을 군기시 앞에서 차명에 처하고 공범인 몸종 소쌍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정의공주에 대해서는 공주의 자기를 박탈하는 폐서인 조치를 내리고 그녀에게 내려졌던 모든 재산과 노비를 몰수하여 저택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한때는 조선에서 가장 고귀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 때문에 죽어간 한 사내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비록 짧았지만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던 그 뜨거웠던 밤들을 추억하며 남은 생을 버텨냈을까요? 그 진실은 오직 역사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한 여인의 뜨거운 욕망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으려 했던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결국 시대의 칼날 앞에 비참하게 베어지고 만 것입니다.